건전과 열정의 패러독스라. 여러분의 삶은 위험한가 안전한가? 혹시 당신은 비행기 조종사인가? 경찰관인가? 아니면 안정된 회계사인가?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상이 안주한다는 것이다. 혹은 현상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살 수 있는가? 현상 안주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하지 않은가?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은가? 이 장에서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위험과 안전 그리고 변화와 안정이라는 대립적인 요인들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가 이런 긴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보다 앞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긴장을 발견했다. 따라서 먼저 이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살펴보고 이런 긴장이 불러일으킨 시작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자, 생존을 위한 러시안 롤렛 게임은 박테리아를 연구하려면 고형 젤리를 넣는 배양 접시에 박테리아를 기르면 된다. 먹이하던 고형 젤리 속에서 박테리아는 헤엄칠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육안으로 보일 만큼 군집이 커질 때까지 계속 분열한다. 식욕이 왕성한 박테리아 군집은 급속히 분열해서 이틀 만에 또 하나의 군집을 만들 수가 있다. 박테리아가 각각 수천 개의 유전자를 가진 DNA 끈을 갖고 있다. 이 끈은 군집의 조상 박테리아 세포로부터 복제의 복제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복제는 완벽하지 않다. 군집 구성원들의 유전자를 비교하면 DNA가 다른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 군집에 한 유전자의 변종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변종들은 얼마나 될까? 그 수에 있는 군집의 먹이 공급과 군집의 나이에 달려 있다. 박테리아 1억 마리인 나이가 어리고 먹이가 풍부한 군집에는 유전자마다 50개의 변종이 존재한다. 굶주리는 세포든 잘 먹는 세포든 모든 세포의 DNA는 자신의 분자 코드를 손상시키는 요인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 DNA를 손상시키는 외부 요인과 내부 노폐물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들은 DNA 분자 즉 DNA 문자들을 서서히 변화시켜 결국에는 해독 굴렁이의 문자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세포들은 이런 파괴적인 변화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DNA 복구 단백질들의 도움을 받아서 DNA 변화를 지지한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이런저런 DNA 복구의 이면에도 어떤 체계가 있다. 그것은 전재산을 걸고 하는 도박과 같다. 세포가 먹이 분자를 에너지와 에너지 물질로 바꾸려면 효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하 상태의 세포에게는 이런 효소가 쓸모없다. 하지만 굶주리는 세포의 효소가 군집 주변의 일부 영양분이 풍부한 분자를 먹이로 인식해서 그것을 유용한 분자로 변형시키면 그 분자는 세포의 먹이 역할을 한다. 이런 분자는 굶주리는 세포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러나 세포가 그런 분자를 먹이로 보지 못하는 한 이 분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굶주리는 세포는 자기의 DNA를 무작위로 바꿈으로써 단백질 내용을 바꾼다. 이런 행동은 자기 단백질을 걸고 도박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단백질 내용이 변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효소는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나 아주 일부 효소는 일종의 유력화 경험을 한다. 이를 다음 상황에 비유해보자. 어떤 개발도상국의 10억 인구가 석유 수급 위기에 처해 있다. 박테리아 군집의 경우에 굶주리는 세포들의 도박은 앞서 말했던 다른 여러 긴장들의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안전에 내재된 위협은 이제 다음 질문해보자. 위와 같은 세포의 시각에서 볼 때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 것인가? 결과적으로 볼 때 지난 30억 년 동안의 박테리아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안전한 전략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도박을 하는 것이다. 몇몇을 제외한 모든 박테리아가 굶어 죽을 게 분명한데도 박테리아들은 이런 전략을 구성한다. 한 개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위험과 안전은 서로 반대지만은 동료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자. 얼핏 보기에도 안전해 보이는 것도 그 안에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적재를 한 각도에서 봤을 때 위험한 것도 안전한 천국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정확한 각도, 하나의 궁극적이고 진정한 시각은 없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고 생각하자. 박테리아든 사람이든 시각의 선택은 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당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자.
위험과 안전은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과 유사한 역설적인 긴장관계에 있다. 위험도 먼저 선택이 중요하다는 시각에 가장 반대되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박테리아가 도박을 할 때 죽을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해보자. 이를테면 어떤 무기가 있고 얼마나 자주 새 무기가 등장하여 박테리아가 어떤 효소를 만들고 이런 효소가 어떻게 무기 본질을 인식하는지 따위 말이다. 이런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째, 가장 분명한 것은 위험은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다. 가치의 문제. 불완전한 정보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자. 결정 과정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제다. 예컨대 일기예보의 근거에서 추수일 결정하기, 값비싼 그림의 보험료 결정하기, 집지기 안전한 장소 결정하기, 사기를 캐기 위해서 시찰 것을 결정하기, 주식 매수 결정하기 등등. 다행히도 이 중에서 우리의 논의와 관련된 논점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겠다. 위험은 확률을 알고 있는 경우면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계산은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확률 게임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나 실제 설명의 결정은 이와 매우 다르다. 계산할 수 있는 위험과 실제 설명의 결정 사이에 깊은 거울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인식한 사람은 케인스 이다. 계산할 수 있는 확률 게임은 실제 삶의 결정에 지침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종종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케네스 에로의 일화가 이런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에로는 미 공군의 기상예측관으로 일했다. 그런데 장기 기상예보가 제비 5km 당첨자를 뽑는 숫자만큼이나 맞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번째는 점은 결정을 내리는 지침이 되는 이 정보가 모두 과거의 것이라는 것이다. 주식 매수 결정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의 위험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직감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식의 과거 정보를 사용한다. 그것은 해당 주식의 과거 실적, 회사의 과거 이익 대비 현재 주가 비율 등등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결정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결정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이 된다. 확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인간의 게임에서 결정의 결과는 분명하다. 이런 사실은 돈을 벌거나 이룰 수 있는 주식시장처럼 복잡한 게임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논의를 점검하여 나는 안전과 위험이 동질의 양면처럼 서로 불구분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을 주장한다. 도박을 하는 박테리아와 우리는 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승률이 희박한 게임은 혁신의 기회이다. 검질의 박테리아 도박은 극단적이거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생물학 전체에 같은 원칙이 적용이 된다. 우선 DNA 복조, 오류, 외부 방사능, 내부 노폐물 등 그 이유에 대해 한 가지 설명은 많은 유전자를 가진 유기체는 많은 단백질을 갖게 되는데 얼리 보기에 가능한 한 적은 돌연변이만 허용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은 생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첫 번째로 가능한 설명은 유기체들은 모든 DNA 변화를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전자를 수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너무 많은 유전자를 수리하다 보면 먹이를 찾는 등의 필수적인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게 된다. 두 번째로 가능한 설명은 한 유기체의 삶의 양식이 영원히 성공적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존 투쟁이 나은 삶의 양식은 지금까지 우리는 돌연변이가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살펴봤다. 에너지를 얻는 일이 그 생생한 사례이다. 한 유기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더 빨리 성장과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기생생물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전력으로 대응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들은 삶을 꾸려가는 방식, 에너지를 얻는 방식, 포식자에 의해서 도망치는 방식, 먹이를 쫓는 방식, 동면이나 이주를 통해서 살아남는 방식 등으로 구별이 된다. 안전과 위험의 패러독스. 다른 면으로 인해서 유기체와 그의 삶의 양식은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변한다. 얼핏 보면 그런 것 같다. 박테리아와 인간 세포는 성장 분열을 위해서 서로 매우 유사한 분자들이 필요하다. 생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테리아와 우리의 공통조상인
단세포 유기체가 나온다. 박테리아처럼 우리도 상당한 비타민을 생산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인간과 박테리아 역사가 갈라진 어느 시점에서 인간은 이런 능력을 상실했다. 참으로 온갖 도움을 참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리라는 단순한 원칙이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비타민 생산만이 제거되어야 할 유일한 삶의 양식은 아니었다. 물질적인 서비스 외에도 많은 동물 속주들은 기생충들에게 보고 듣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 인간 질병을 일으키는 기생충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정도 사례가 발생했다. 기생충들만 낡은 삶의 양식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독립생활 유기체들로 항상 어두운 지하 동굴에 사는 동물도 그렇다. 이러한 중립적인 변화가 위험이나 안전과는 어떤 관계일까?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처럼 어떤 유기체가 버린 부분이 어느 날 다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대가가 죽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서 계력교는 약물이 투여되지 않으면 약물의 효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그 능력을 버려도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변화이다. 중립적인 변화와 혁신. 이 사례들은 변덕스러운 세상의 여러 변화 중에서 어떤 것도 중립적인 변화를 치명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사례로 꼴벌, 잠자리, 말벌 등 곤충이 날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 새와 박쥐가 어떻게 날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의 조상은 본래 네벌로 그러는데 그 중에서 벌의 모양이 점차 변했다. 처음에는 납벌로 활공 날다가 차츰 비행을 할 수 있는 넓은 날개로 진화했다. 그러나 곤충의 날개는 새나 박쥐의 날개는 아주 다르다. 이들의 날개는 발에서 변형된 것이 아니다. 날 수 없는 곤충이라 날 수 있는 곤충 모두 6개의 발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발이 과거와 같이 6개라는 사실은 날개가 발에서 변형된 것이 아닌 것을 말해준다. 더위 새나 박쥐의 날개는 골격구조상 포유류의 앞발이 매우 비슷한 반면에 곤충의 날개는 포유류 발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곤충의 날개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어떤 이들은 파리 같은 곤충의 등에 있던 쓸모없는 각질판이 날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탈 등으로 해서 등의 각질판이나 다리 부속 기관에서 생겨난 변화들이 어떻게 비행으로 이어진 걸까? 개별적으로는 하늘을 나는 능력과 관련해서 중립적이었던 일련의 작은 변화들이 하늘을 나는 거대한 역사를 일으켰다. 물론 이런 변화들 중에서 어떤 것도 완전한 재앙이 될 수가 있었다. 날개판이 너무 크면 물 밖에 있는 적의 서식지까지 밀려갈 수도 있고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면 포식자들에게 자신을 먹어달라고 광고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대량 멸종이던 이런 메시지를 영원히 안전한 삶을 했다. 중립적인 변화만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운 변화도 그럴 것이다. 계속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던 삶의 양식이 갑자기 전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사실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성공적이었던 거의 모든 삶의 양식도 처참하게 실패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쁘게 되어버린 좋은 변화를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변화를 겪었던 유기체들이 대부분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들의 남은 자치만이 이런 무시무시한 진실을 살짝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10억 년도 전에 지구 생명체는 심한 변화를 겪었다. 정말 기억에 놀라운 것들이 나왔다. 버섯 모양을 한 5개의 눈에 진강청소기 옷을 닮은 코, 노를 닮은 15개의 지느러미를 가진 외계인 모양의 녀석들 등등. 지구는 자기 자식들의 죽음이 낯설지 않다. 지구는 거대한 죽음, 즉 지구 생명체의 반 이상을 죽인 대량 멸종을 5번이나 겪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멸종사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다. 공룡의 대량 멸종에는 다른 멸종에서도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멸종이 선택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대량 멸종은 스펙터클한 생명의 드라마다. 하지만 이런 영겁의 세월 동안에 진행되어 온 수많은 멸종 드라마 중에 한 편에 불과하다. 과거가 말해주는 생명의 여기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종들 중에서 99.9%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화성만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멸종한 종들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인간에 의해서 부지고 일식하며 원해충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옮겨서 온 외래종 희생자들을 살펴보자.
또 다른 사례는 나일롱어, 아메리카 원산지 부울의 옥잠. 또 다른 사례는 1937년 타히티의 식물에서 들어온 자주색 잎을 가진 나무 미코니아.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수백만 종의 멸종 생물들이 들려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계속 변하는 삶의 양식 속에서 위험과 안전의 긴장관계를 말해준다. 살인과 화석이 말해주는 건 모든 생명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은행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 식물로 2억 7천만 년 전에 처음 출현했는데 어린 기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억 년 동안 거의 변치 않은 모습을 지닌 은행나무 같은 생물을 우리는 종종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오랫동안 변치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어떤 성공 비결이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생명 진화의 방향은 있는가? 도바가노박테리아 주식 전개인 일시적으로 성공적이었던 혁신적인 삶의 양식. 그러나 크게 생각한다면 역사가 전반적으로 한 방향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입장에서 위험과 안전 문제에 확실한 정답이 없다는 생각에 반대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은 우리의 근심을 늘어주기 때문에 somewhat 유혹적이다. 이런 설명이 우주 목적론자가 주장할 법한 길이인의 역사다. 이런 경로가 최선의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째, 길이는 긴 목이라는 삶의 양식만큼이나 성공적인 그런 삶의 양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예컨대 길이의 조상들은 왜 나무로 올라가는 기술을 습득하지 않았을까? 코끼리는 기린 이야기를 볼 때 한 생명체가 이용하고 있는 삶의 양식이라고 해서 마냥 성공적인 양식이로만 할 수가 없다. 이외에도 가처 예측 가능한 특징들이 많다. 개별들에서 생명의 목적은 있는가? 가까이 혹은 멀리서 봐도 생명, 요컨대 생명체의 경로가 물고기나 형태의 날개에서 볼 수 있는 예측 가능성, 규칙성, 법칙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을 흘러가고 있다면 어떻게 된 걸까? 역사적인가 우연적인 개별적인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는 출구 없는 감옥에 비유할 수 있다. 구속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감옥 말이다. 감옥.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은 대단히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자컴퓨터 단 하나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 헌신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전자컴퓨터의 역사는 일반적인 컴퓨터 설계 방식, 운영체계의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기술의 발전 과정을 포함해서 적잖이 복잡하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전자컴퓨터를 위해서는 이유가 아니라 전자컴퓨터에 대한 헌신이 가져온 혁명 같은 한 가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자컴퓨터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보가 서류로 전달하는 데 한두 주간, 한두 달 걸렸다. 그러나 혁명 후에는 저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커뮤니케이션의 성장. 땅이든 물이든 나무든 서로 다른 대륙에 사는 생명체들은 삶의 양식에 대한 구속이 어떻게 기회로 변하는지 잘 보여준다. 따라서 삶의 양식에 대한 구속과 이에 따른 기회는 동질의 양면이다. 인간과 인간의 제도는 예외는 아니다. 민주주의에게 어느 법을 가진 나라들은 가끔 독재자를 뽑기도 한다. 기업들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 또 사람들이 이혼 계약 파악이 자기 유기도로 타인에 대한 헌신을 부린다. 타인에 대한 한스러운 헌신은 자유를 낳고 혼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삶의 영역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는 자아를 구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자아는 한때 이런 헌신과 구속이 아무리 절대적으로 보였다 해도 다시 그런 헌신의 구속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